강성우 인사이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미국의 뉴욕 멜론은행이 가상화폐 수탁업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멜론은행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을 함께 보관하는 현재 최초 은행이 됐다고 하죠. 예,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 이것은 전통 금융권까지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욕의 멜론 은행이 작년도 10월 달 가상화폐 수탁업에 뛰어들었죠. 그러면은 그 당시 평가들이 이렇습니다. 뉴욕 멜론 은행의 가상화폐 수탁업 진출을 두고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금융이 기존에 갖고 있는 동일한 플랫폼에다가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을 같이 보관하는 최초의 은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경우 경쟁적인 참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였고, 그래서 이를 계기로 그 글로벌 국제 전통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수탁 업무에 뛰어들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금융당국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뉴욕의 전통은행인 뉴욕 멜론은행뿐만 아니라 또 세계 2위 규모의 증권거래소이죠. 나스닥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첫 번째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 수탁 업무를 지목했다고 하죠. 그렇죠. 미국의 증권거래소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해 9월 디지털 자산 사업 중에서 수탁 업무가 아주 중요한 신산업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 작년도에 보면은 나스닥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의 혁명이 다음 물결이 대규모 기관 채택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가상화폐 수탁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 그리고 신뢰도 차원에서 나스닥만 할 것이 없다. 이거 상당히 옳은 얘기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보면 브랜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신뢰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 디지털 자산 수탁 업무로 신산업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신한은행, 국민은행, 네. 농협은행도 그 관련 기업들과 제휴를 하면서 가상자산 수탁 업무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수탁 업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전통 금융권으로 한정시키는 관련 규정이나 후속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든지 대출 플랫폼에서도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나스닥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권에서도 가상자산 수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서 국제기구 중에서 국제통화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3월 가상화폐 사용이 부패와 자본 통제 그리고 이런 두 가지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3월 달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이 가상화폐가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오용성을 지적을 했죠. 네. 그러면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익명성입니다. 네. 가상화폐의 경우 실명이 아닌 디지털 지갑 주소 위주로 매매,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 IMF 같은 경우는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고액권 현금 지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범죄, 탈세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네. 가상화폐는 고액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범국가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죄나 탈세를 돕는 부패,
관련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네. 합니다. 악용 가능성을 짚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그 IMF 같은 경우는 이 불법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 식별하는 KYC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킹, 토큰의 발행, 유통 과정 내의 투명성, 시세 변동성까지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그 운용 가능성이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그 부패 방지 기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9년 6월 달에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특정 금융정보법의 국제 부패 방지 기구의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2021년 9월 달부터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를 그 특정 금융정보법에 의한 제도권에서 지금 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특정 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그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고 있는 그 거래 고객의 신원 확인 식별인 KYC 제도는 채택하고 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IMF가 지난해 1월에는 또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진행이 됐었던 G20 정상회의 당시 주요 20개국 지도자가 선언한 선언문을 통해서 국제 가상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 원칙에 기초한 가상화폐 시장 접근 방식을 찬성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겸업 금지 5가지 권고안을 발표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각국에서 허가제, 라이선스제를 도입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해 충돌 발생 가능 사업은 금지하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발행의 경우는 은행 수준으로 규제를 하자.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자기자본 대비 2%, 통상시 1%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일관된 국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5가지의 그 가상화폐 사업자의 겸업금지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도 11월 달 그 발리에서 보면 전 세계 한 30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네. G20 주요 20개국 지도자가 채택한 그 가상화폐 시장 접근 방식인 경우는 동일 활동, 동일 활동 그리고 네. 지금 저기 화별을 보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했던 5가지 권고안인 경우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네. 5가지 권고안 외에 네.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강력한 금융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글로벌 표준 개발만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해소가 됐을 때 비로소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가 좋아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내용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 작년도 11월 달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택된 주요 한국을 포함한 20개국 지도자가 채택한 그 가상화폐 시장 접근 방식인 경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이라는 대원칙의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을 때만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혁신의 이점을 활용을 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러면서 왜 규제를 해야 되는지 규제 강화를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작년도 11월 달에 그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인 경우는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급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 표준을 빨리 마련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표준 마련에 합의가 된 상황에서 주요 20개국의 공동 가상화폐 규제안이 마련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작년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장관들이 그 국제 수준의 가상화폐 표준을 마련을 하자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나서 현재 구체적인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그 로이터 통신들을 비롯한 외신에 의하면 인도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재무장관이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 표준 제정,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주요 20개국 지도자들과 논의 중에 있다. 그러면서 후속적으로 가상화폐의 정교한 기술을 고려할 때 각국의 집단적 규제 필요성 여부를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내에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 나라만의 행동이 아닌 20개국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개국 지도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요 20개국의 국제금융감시기구죠. 금융안전위원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기타 가상화폐 시장 규제와 또 감독 접근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던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예. 포함될까요? 주요 20개국의 지도자들이 발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그 매듭 짓는 부분이 이제 그 금융안정위원회 FSB입니다. 네. 그러면 금년도 7월 달에 가상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국제 권고안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20일 날 그 금융안정위원회의 클라스 노트 의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도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 업무가 블록체인 디파이 서비스를 거론을 한 바가 있고요. 이어서 그 클라스 노트 의장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가 수행하는 기능이 기존의 전통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가상자산 서비스가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권고 사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7월 달까지는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네. 글로벌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7월 달에 그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가상화폐 스테이블 권고안의 핵심 방향은 뭐냐?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동일한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가 된다면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마 금년도 7월 달에 발표가 될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이 채택할 그 기준은 전통 금융권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그런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것인데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혁신을 장려를 하는 것을 또 대안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죠?
예,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수의 국가들이 네. 현재 그 변동성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CBDC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국제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기구들에서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아닌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하루빨리 국제적으로 합의를 보고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다 네. 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사례가 국제결제은행이 가상화폐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빨리 각국 간의 합의를 보고 시행하자라고 이제 공식적인 의견을 냅니다. 예.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그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가상화폐의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빨리 정착시키자.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건전한 혁신이 전통금융을 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힙니다. 네. 그럼 이제 국제결제은행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경우는 CBDC를 실제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확정 시행함으로 해서 전통금융에 대한 매력을 높이면서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 전송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대안으로서까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패드나우, 그리고 유로존의 단일 유로 결제 지역과 같은 이러한 그 각국 차원의 디지털 금융 정책도 후속 대안 중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국제금융기구 간의 합의를 본다면은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통상 보고 있는 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보다는 두 가지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패드나우. 패드나우는 뭐냐면 가상화폐 대안책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으로서 실시간 결제, 총액 결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패드나우, 유럽 같은 경우는 단일 유로 결제 지역과 같은 대안도 각국 금융기관이 채택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일부지만 지금 디지털 화폐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는 있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네. 전체 화폐 공급액의 0.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를 보면 중국은 아예 화폐 통계 속에다가 CBDC를 세계 최초로 포함을 하면서 심지어는 중국 CBDC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새로운 대한 통화로까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결제은행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국제통화기금에서도 CBDC를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요르단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짚었죠. 예,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그 은행과 연결되지 않은 비금융권의 서민들이 700만이 된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7억 명이 해당된다. 그럼 언제까지나 이 사람들을 방치할 것이냐? 그 대안 중 하나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전통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성의 대안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로 그 국제통화기금이 3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이 저축, 결제, 송금,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7억 명이 해당된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인 경우는 충분한
대안이 되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국가 간 송금 비용도 낮추고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CBDC가 금융 소외계층까지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금융 포용성이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보면 요르단뿐만 아니라 인도 은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5,000개 상점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루피화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고민은 뭐냐? 네. 국제 그 통화기금에서 봤을 때는 해결할 문제가 좀 있다. 첫 번째는 탈중개화라고 있는 불안정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아직까지 그 해당 국가의 중앙화폐 디지털 화폐 CBDC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포함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서민들까지도 제도권, 금융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금융 포용 대책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오늘과 내일 점검해봤습니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성우 인사이트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